내 아이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 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까? 아이를 기르다 보면 막막한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를 바라다가도 어떻게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지 길을 잃기도 합니다. 아이도 상처받지 않고 내 마음도 지치지 않는 육아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창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신과 의사의 명리육아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 찾아오실 때는 정말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이 부모 자녀 간의 문제예요. 어느 내담자가 찾아오셨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제 짜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엄마가 되기 위해서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자기 일하던 것도 이제 그만두고 자기 사생활도 다 그만두고 오로지 자녀한테만 정말 말 그대로 올인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가 자기한테 반항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 막 학교도 안 가겠다 그러고, 엄마가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은 왜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아이가 반항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아이한테 이제 화를 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매번 아이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배우자가 자기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내가 집에서까지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을 봐야 되냐. 도대체 집에서 뭘 하고 있길래 아이를 이렇게 잘못 키우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상담을 했더니 자기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조숙하고 성취 욕구도 강하고 생각도 굉장히 깊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신과적인 거하고 명리학적으로 이 아이의 특성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아이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유분방하고 누군가 자기한테 불필요한 간섭이나 조언을 하면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모든 게 A부터 Z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이의 그 자유분방한 것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자녀의 특성과 부모님의 특성을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간섭이나 조언하지 말고 조금 더 아이를 믿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공부 스케줄을 짤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부모님들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아이가 공부도 더 잘하고 뭐 학교도 안 가겠다고 떼도 쓴 것도 안 하고,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정신과를 찾아오시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고,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정신과보다는 점을 보러 가시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오히려 문제를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알아야지만 또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제가 내담자들한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명리학을 공부해 보니까는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결정론이 아니고 동양의 성격학인 것입니다. 정신의학은 서양의 학문이니까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우리 뇌 중에서 좌뇌에 비교하고, 이 명리학이라는 건 이제 그림 보듯이 자연에 비유해서 한 개인의 특성을 설명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우리 뇌에서 운에 해당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학문을 접목을 해보니까 정말 좌뇌와 우뇌가 맞을 때 우리 뇌의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듯이 한 개인에 대해서 아주 통합적이면서도 아주 깊은 정보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불안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상담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이 갈등과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런 상처가 왜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에 깊으냐 하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 잘 몰라요. 근데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기계를 사면은 그 기계 사용 설명서가 오죠. 음식을 사면은 거기에 그 음식의 성분, 어떻게 요리하는
하는 게 좋다 다 있습니다. 근데 내 자녀지만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불안한 상태에서 요즘에 사실 주위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거의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나도 좀 여유를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남의 아이들은 다 뛰는데 내 아이만 걷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내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윽박지르다 보면은 아이는 아이대로 반항을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엄마 아빠의 소유물이냐, 왜 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이런 이제 반항을 하게 되고, 부모님의 경우에는 내가 너네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서로의 상처가 깊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백합꽃인지 장미꽃인지 코끼리인지 새인지를 알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 아이한테 맞는 육아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소아정신과나 그런 데서 아이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이제 테스트도 있고 상담도 이루어지지만, 최소한 내 자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려면 정신과적인 검사는 최소 6살 이상, 그 다음에 아이한테 중요한 적성 검사는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는 중학생이 돼야지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아이하고 부모 사이에 너무 많은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6살이 될 때까지 이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신뢰의 감정이에요. 우리 부모는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나의 특성대로 내가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자기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명확히 빨리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과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저는 이제 그걸 명리학에서 찾았습니다. 명리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컵이냐 아니면은 핸드폰이냐 만년필이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내가 컵으로 태어났는데 잘 다듬어서 이제 아주 깨끗한지 아니면 잘못 다루어서 어디 깨져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합을 하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다 더 이제 깊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첫째하고 둘째하고 나이 텀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첫째의 경우에는 3살, 4살이 될 때까지는 내가 혼자 부모의 사랑을 다 도차지했거든요. 근데 3살, 4살에 내 동생이 생겨서 부모의 사랑을 가져간다? 아이로서는 그거는 굉장한 상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아이가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박탈감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형제나 자매, 남매 사이의 그 경쟁심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이들이 서로 싸우느냐 하면 이건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게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거야 하는 주도권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아이가 너무 티격태격 할 때 큰 문제가 아니면은 조금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제 정말 치고받고 싸우거나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처음에는 따로따로 만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예를 들어서 형을 동생이 있는 데서 야단을 친다든지 동생을 형이 있는 데서 야단치면 굉장히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절대로 형한테 이 동생보다 못하다든지 동생 보고 역시 이러니까 형이 최고라든지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혹시 비교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기대치하고 아이가 최고로 할 수 있는 기대치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해보면 그 부모님이 이제 아이한테 질문합니다. 너는 너의 지금 능력이 얼마만큼을 발휘하고 있니? 그럼 아이는 85 내지 90%래요. 그러면 그것을 너는 왜 100%를 못하니? 그러면 아이가 더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사주학적으로 조금 더 공부에 흥미를 갖는 친구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명리는 절대로 그 결정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사주학적으로 그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가 흔히 이제 사주팔자라는 것은 이렇게 고착된 것이 아니고 에너지 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 환경이라든지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부 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임상에서요, 처음에 와서 그 아이 IQ 테스트를 했을 때는 IQ가 안 좋았는데 그 아이가 불안, 우울, 분노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IQ가 좋아지는 경우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아이는 공부 못하는 아이다, 머리가 나쁘다, 이런 부모님이 내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아이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사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마라톤 경주예요. 근데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뛰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자기 페이스를 조정하잖아요. 처음부터 100m 달리기 식으로 아이들을 몰아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정신과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하면 책임감인데,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걸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명리학의 기본은 자기 사주팔자를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주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네 가지 기둥이야. 내가 태어난 해, 월, 일, 시. 예를 들어서 집이 튼튼하려면 기둥이 4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팔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생년월일시로 만들어진 4가지 기둥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공간에 채워진 나만의 에너지인 거예요. 이 사주 팔자를 구성하는 오행은 모두 22개예요. 하늘의 글자가 10개, 그 다음에 땅의 글자가 12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22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너무 편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면은 8개밖에는 못 가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 8개의 그 특성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정신과 명리학을 같이 보는 거가, 명리학으로서는 너무나 그 뛰어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현재는 막 우울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가 뭐냐면 내가 8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들은 내가 8개밖에 못 가졌어? 그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8개의 특성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신이 발휘 못하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 그것만 설명을 해줘도 내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구나, 그런 희망을 갖고 자기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경우에도 내 아이가 지금 8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자란 나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8개 귀한 특성을 어떻게 내가 발견을 해서 그것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줄까,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